안녕하십니까. 동산영의 부동산 수다 초대석.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IAU 부동산 학과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MBA를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입니다. 거기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의 소장님을 또 겸직을 하고 계시는 심영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에서 오실 때 좀 멋이죠, 공덕이니까. 예, 근데 뭐 수입 문당선 타고 네네. 이렇게 오면 네네. 1시간은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걸렸어요. 그래도 하여튼 요즘 부동산 시국이 하도 혼란해서 교수님 모시고 물어봐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또 다행히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요즘 경기가 정말 최악이에요, 교수님. 예. 그 IMF만큼이나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원래 이제 부동산이 경제 위기가 닥치면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좀 그래왔고 IMF도 그랬고 리먼도 그랬고 또 다른 IMF가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관세 전쟁 트럼프 하고 계시고 환율 전쟁도 하신다고 하시고 또 요즘 뭐 채권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달러 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미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이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긴 한데요. 네네. 예, 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그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1.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관세 전쟁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0.8, 0.9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0% 성장이다 그러면 뭐 사실은 성장을 거의 안 하는 거니까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사실은 그 내년이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별로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주택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죠. 뭐 경기가 이런데 집을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예전에 우리가 IMF라든지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시면 일단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아마 IMF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뭐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전이니까요. 저는 이제 IMF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집값 떨어지고 이 문제는 아니고요. 내 직장이 대부분 없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경기 침체가 훨씬 더 이제 나빠지면 분명히 뭐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뭐 불황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걸 예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지금 상황만 가지고 이제 이게 폭등이다 폭락이다 예견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는 그 현재 그 박사님들로 함께 임원님들이 그 구성되어 있으잖아요. 어떤 박사님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저희 뭐 임원진들은 대부분 박사들인데요. 저는 이제 경영학을 했고요. 학교에도 저는 뭐 한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나머지 CEO하고 CTO 같은 경우는 그 로봇 공학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벤처 기업인데요. 저희가 지주회사가 에스테이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이고 저희가 시리즈 A까지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CEO 분들도 이제는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의 그 신기술들이 AI라든지 뭐 하여튼 IT 계통 쪽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CEO들은 사실은 업계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학을 하신 분들이 유리하다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일단 공학 박사분들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심영석 교수님 나오시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현장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제일 부러웠던 거는 그 아파트를 전문해서 거래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부동산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파트 거래를 중점적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사실 다른 비아파트는 굉장히 참 이렇게 그 숨어 있는 그 위험이 많아서 고충이 많은데 아파트는 사실 좀 클리어하잖아요. 저희가 그 예전에 본사가 저희가 강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곡동에 있었는데 그 강서가 또 전세 사기 문제로 비아파트 굉장히 비아파트 부분에서 전세 사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2021년 뭐 22년 이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뭐 같이 뭐 좀 사업해 보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부터도 뭔가 좀 불안했던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를 하다 보면 상가라든지 토지 이런 건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나 토지 주인들도 다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우대빵이 뭐 내일부터 상가라든지 토지 하겠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지점을 한 3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주 균질화되고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면 사실은 지점을 많이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위험 요인 같은 것들은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지점이 많을수록.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 종목만 이렇게 파는 게 우리가 부동산 가면은 오늘 상가 점포 나온 거 있나요? 땅 나온 거 있나요? 막 이거저거 다 이제 무슨 만물 박사처럼 물어보는데 우드빵은 일단은 아파트 전문 부동산 그 중개 플랫폼을 가지고 움직이신다고 하니까 많이들 또 많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좀 제가 또 귀담아 들었는데 부의 이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좀 그 이동해 갈 곳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갖고 부의 이동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의 이전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부의 이전은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부의 이동은 이제 그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의 분배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은 양극화 때문에 한쪽으로 이제 부가 쏠리니까요. 그걸 어떻게 배분할까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뭐 부의 이동이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부의 분배도 관심이 많지만 최근에 이제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부의 이전입니다. 우리 국가의 개인 자산 중에 한 50% 정도는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산이 이제 자녀분들, 자제분들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원활하게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들이 연세는 옛날 수준으로 보면 많으신데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는데 아직도 건강하시거든요. 막 뛰어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마라톤 하시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걸 벌써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냐 그런 생각도 있으시고 또 뭐 우리나라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증여세나 상속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억을 그 증여상속세로 내면서 또 자제분들한테 물려주기도 그렇고 또 이제 빨리 물려주고 나면 또 뭐 뭔가 뒷방노인 신세도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의 이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은 크게 없으셨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베이비 부모라 그러면 1차 베이비 부모가 있고요. 2차 베이비 부모가 있는데요. 1차 베이비 부모는 이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그 다음에 이제 65년생부터 75년생까지. 이렇게 2차 베이비 부모도 있는데요. 2차 베이비 부모는 이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베이비 부모 중에도 조금 이제 60년대생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단계에서 뭐 좋은 자산의 경우에는 물려주면 그 좋은 자산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세금을 몇 억 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로 본다 그러면 훨씬 이득인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결혼하고 이러면 공제 비율도 많이 올라가고 자제분들이 뭐 그런 기회도 있고 이러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은 그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부의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증여라든지 이런 비중 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염려스럽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게 정년을 신고하고 제대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냥 직거래 형태로 한다든지, 예, 가족 간 거래 형태로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면 대부분이 한 30%씩 가격이 낮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보면 증여성 거래인 경우가 많거든요. 세무소에 추적을 받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저희는 아예 그냥 증여세 신고하시고, 그러면 그게 온전히 그냥 자제분들 소득이 되거든요. 자산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조금 편법 같은 걸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은 뭐 거의 이제 세무당국에서 그냥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초양극화가 정말 심해졌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 3구나 상급지 내에서도 또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지금 뭐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레미안 원베일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예, 그 아파트 34평형이 지금 70억에 거래됐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거는 72억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 한 2억 정도는 훌쩍 넘었는데요. 원래 뭐 52평인가 53평이 106억 거래되는 게부터 이제 평당 2억을 찍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금방 말씀드렸던 아파트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강남에 있는 뭐 가장 좋은 아파트가 레미안 대치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인데요. 대치가 최근에 아마 42억인가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보시면 그 두 아파트도 한쪽은 이제 물론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도 있지만 이거는 재건축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축 중에서 이렇게 보면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이제 가장 비싼 아파트니까. 그래서 같은 강남이라도 지금 그렇게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그 주거선호 지역에서는 1등 아파트와 2등 아파트의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서초구만 그래도 아크로 리버팍이 좀 따라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저기 뭐 송수동 이런 데들은 아시다시피 트리마저 이런 아파트는 평당 1억이 훌쩍 넘어가고요. 그 밑에 있는 아파트는 1억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건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들도 양극화가 아주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양극화라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를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같은 서울 내에서도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상위 10%의 자산가들하고 상위 1%의 자산가들이 버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규제의 영향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가 지금은 뭐 약간 배제되어 있는 상태지만 다시 뭐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뭐 중도세 양과가 되겠죠. 뭐 그렇게 계속 이제 여러 채 갖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사회 분위기라든지 정책들이 있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똘똘한 채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걸로 인해서 강남에 이제 많이 지어지지 못하는 부분들, 뭐 이런 규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보면 일단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4세대 아파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이런 경우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와 똑같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들은 가보시면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게 그냥 호텔 수준이거든요. 딱 호텔입니다. 그래서 밖에 안 나오더라도 호텔 서비스들을 다 누릴 수 있고요. 또 뭐 조중석식도 다 제공되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그 물리적인 특성도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측면,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다 보니까 초고가 아파트들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저희도 이게 앞으로 계속될지 또 이게 또 사실인지 궁금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확신이 쓰네요. 좋은 게 지금은 앞서가고 있는 지금 경향을 보고 있는 거군요.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하실 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은 선택 같은 거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영끌을 해서라도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자산가 분이시다 그러면 내가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인천에 뭐 공장이 있다. 아주 자산가 분이지만 그런 경우 강남에서 출퇴근하시기 정말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서천에 사시거나 아니면 뭐 저 서쪽 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만약 이제 투자 가치 측면에서 자산을 고르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는 데하고 이제 투자하는 데를 좀 분리시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인천에는 그냥 전세를 사시고 강남에 이제 뭐 이제는 뭐 어차피 실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 면이 있긴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뭐 어쨌든 강남에는 이제
그 투자로서 사두시고 실거주는 이제 본인 편안하신데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이게 전세 사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뭐 요즘은 이제 4년이 됐지 않습니까? 대학갱신 청구권 때문에. 네네. 그리고 뭐 또 정권이 바뀌면 뭐 10년 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10년 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좀 예전보다는 전세 사는 게 좀 편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세 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요즘 이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없어서 길바닥 나앉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전세 매물은 많이 늘었어요. 예. 지금 매매 매물은 8, 9만 개가 서울을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전세 매물은 2, 3만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전세가 매매보다 훨씬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 자체가 작은 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세는 입주 물량의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는 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거의 그 전세 나오는 거 마지막일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전세가 가장 많이 줄어든 데가 어디냐 이렇게 찾아보면 강동구거든요. 강동구 왜 줄어드느냐 그러면 올림픽파크 토레온이 이제 다 끝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전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장이 끝나는 지역들은 이제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현장에서는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젊은 분들이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만나본 뭐 MZ세대라고 하나 이런 분들은 5억, 10억씩을 그걸 빼서 또 뭐 코인도 하시고 뭐 투자 많이 하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향은 임대인들도 월세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익률이 2.5%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보면. 한 10억짜리 아파트가 월세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한 2.4%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은행 가도 2.4% 안 주는 데가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은행은 이제 돈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자는 받겠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내가 1억을 넣어놨더라도 1억만 받잖아요. 이제 이자가 따로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집은 월세도 나오지만 나중에 1억짜리가 2억이 돼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월세 수익뿐만이 아니라 시세 차익, 이게 자본 수익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는 오릅니다. 사실은 뭐 정말 이상한 나홀로 아파트 사놓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냐의 차이가 있다 보니 그래서 계속 오르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월세로 해도 뭐 내가 크게 괜찮네라는 생각을 최근에 임대인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정부는 이제 전세는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도 좀 막는 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일단 전세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정부 싫어하고 임대인 싫어하고 임차인 싫어하면 월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는 월세로 많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계속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전월세를 이제는 그냥 같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월세 임대차 시장은 뭐 여전히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전세를 대출을 안 받고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원베일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50억짜리 아파트들 뭐 25억 전세 가격을 다 자기네 현찰로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출 받아서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그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요 월세를 내는 그 전환율과 전세 전환율과 내가 대출 받는 이자율을 계산해 가지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그렇죠. 그 교차해서 지금 현황들이 거래 내역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일단 전세 월세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전세 가격을 사실 조율해서 좀 가격을 좀 눌러놨던 게 빌라 시장이거든요. 정말 기준 없이 관리 없이 김경동의 역할을 소홀히 해가지고 은행에서 나온 대출들이 전세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세대 비아파트 시장에 막 깔리면서 가격을 막 올려갔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로 이거 좀 눌러 놓으면서 매매 가격도 더 눌러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택정책과장님들은 모를까요? 예, 조금 전세 대출 같은 거 막으면 그 매매 시장에도 영향이 있죠. 지금 알면서 아예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막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하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서민용이라고 대부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서민용 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정책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네. 그걸 막는 건 아마 힘들 거예요. 대신에 이제 갭 투자 수요는 이제 막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전세 대출 같은 거는 막거든요. 그게 최선이었군요. 예, 예. 그러니까 빌라 시장은 사고가 터졌으니까 예. 그거를 원인으로 해서 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렇죠. 예. 아파트 전세 대출이 아직 그런 사고가 터지지 않았는데 서민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서 지원은 못할 망정 무슨 짓이냐 욕을 먹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군요. 예, 서민 대출이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DSR에도 빠져 있는 것도 그 이유거든요. 전세 대출 뭐 우리가 중도금 대출 이런 거는 다 빠져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교수님. 지금 이제 전세제도 폐지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만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없어지는 게 맞나요? 그걸 국가에서 막는 거는 일단 불법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전세는 자꾸 없어져가는 방향으로 가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이제 월세화로 진행은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월세로 제가 볼 때는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과 비교해 보면 그 월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1억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것도 외국에서는 상당히 이상하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제가 이제 그때 연구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치 잡는 데가 있고요. 제일 많이 잡는 데가 월세의 3개월치 정도를 보증금으로 잡습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임차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재직 증명서 내고 이렇게 해서 임대인한테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뭐 사고 치면 외국에도 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거든요. 이걸 6개월, 1년 동안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들어오는 첫 달 그 내고 둘째 달부터 내가 못 내고 그냥 나자빠져 있으면 이건 엄청나게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스크리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직업이 제대로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 월세 구하지도 못합니다. 예, 그만큼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거든요. 보증금이 많다 보니까 임차인인 스크리닝을 거의 못하고 임대인이 뭐 체납한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거꾸로 돼 있는데요. 뭐 어쨌든 뭐 우리만의 그런 환경인데요. 그게 이제 보증금을 이제 많이 잡는 거죠. 대신에 임차인 스크리닝을 못하니까 보증금을 많이 잡는 형태. 그래서 실제로 순수 월세는 아니고 제가 볼 때 반전세나 아니면 보증부 월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리 잡겠죠. 뭐 많은 경우는 뭐 5억에 몇백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그리고 보증금이 전체 월세의 한 4년치 정도, 그죠? 최소한. 잡아놔야지 사고 치더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만의 이제 월세로 가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전세는 빠르게 없어질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많이 없어질 것이다. 뭐 그냥 10억에 100만 원도 어쨌든 월세니까요. 그런 형태로라도 월세화가 되지. 그냥 11억, 12억 뭐 이런 식으로 온전한 전세로는 이제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이고. 교수님, 한치 앞도 지금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지금 도래해 있습니다. 정치 일정.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미 패러다임이 막 굳어져 가고 있고 이재명도 사실 자기가 대통령인 거인 양 얘기도 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부동산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불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신지. 일단 우리가 항상 그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금 일단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뭐 거의 저는 이제 90%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뭐 지금 또 압도적으로 뭐 거의 한 50%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뭐 다 합쳐도 이재명 씨에 안 되는 정도니까요. 뭐 될 가능성이 일단 보고 이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뭐 큰 변동 상황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6월 1일이 지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한다는 거는 뭘 의미가 하냐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둔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나머지는 뭐 거래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못하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거래를 해도 되는데 그에 따라서 양도세가 많거나 취득세를 많이 매기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양도세는 지금 중과 배제를 뭐 시행령이나 뭐 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취득세는 이제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취득세는 옛날 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민하셔야 될 사항은 종부세인데요. 뭐 강남이나 이제 집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재산세가 어차피 재산세를 제하고 종부세를 내니까요. 다 종부세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좀 낮춰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 현실화율이 지금 한 69%,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한 40%대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 그다음 공시가 현실화율을 예전 수준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세금이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한 5배 정도 늘어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1주택자분들은 뭐 한 1.5배 정도? 많으면 이제 한 2배 정도, 뭐 그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유세는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은 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2주택까지 아마 중과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뭐 이것도 바꿀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집이 많으면 일단 중과세를 막거든요. 네, 그건 뭐 양도세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난 뭐 팔기 싫다. 아크로 리버팍을 2개 가지고 있는데 안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하나는 이제 월세로 돌리셔야죠. 그래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계속 이제 세금 내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또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고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거래에 위축이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 지난 이력을 보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종부세가 필요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가격이 좀 더 중심지를 통해서 올라가는 어떤 기운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이번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 자, 그럼 이제 좀 팍팍한 돈 이야기 말고 우리 좀 여유 있게 사는 노년의 이야기를 좀 먼저 여쭤보면서 교수님하고 훈훈한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자,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전원주택도 짓고 이렇게 사는 게 로망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예. 서울의 중심지가 아니고 경기도나 변두리 이제 외곽에 지방에 전원주택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 투자자 관점에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거 이미 그 판결은 났었어요. 2010년도에 한번 전원주택 붐이 일어가지고 그때 은퇴하신 분들이 갔다가 다시 다 돌아오셨어요. 근데 안 팔려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때는 가격이 비쌌어요. 뭐 10억씩 가까이 하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렇게 팍 넘어가시는 건 안 좋으신 방향인 것 같고요. 일단 대부분 이제 베이비부머 같은 분들은 뭐 시골에 대한 로망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면. 그래서 뭐 굳이 시골에 대한 로망도 없는데 경치 좋고 뭐 물 좋고 공기 좋다고 해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심이나 이런 데를 떠나시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의료 때문에 그래요. 병원. 저도 이제 예전에 거제도인가 놀러 갔는데 새벽에 이렇게 지금 서울 올라오기 위해서 이제 차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뭐 이렇게 길바닥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19에 신고해서 이렇게 오도록 했는데 한 40분 거제인데요. 구조대한테 물어보니까 거제 없어가지고 통영에서 왔다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냥 나중에는 알게 된 게 이제 술이 취하셔가지고 다행이시죠. 다행이네요. 근데 만약 혈관이 터졌다 이러면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30분, 10분만 지나도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야 이거 정말 그래도 한 10분, 20분 내로 응급구조대가 오는 도심에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사람이 갖가지 체험을 정말 열심히 해보시고 그 전원주택에 대한 결정도 현명하게 하시기를 저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투자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결정이니까 전원주택 살기 좋은 집은 좀 피하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정답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시청자님들께 또 이 동산이 형에게 정말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